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초면인데 이런 우울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얼마 전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믿었던 며느리들과도 손절한 채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죠. 너무 우울하고 속상해서 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면 주변에서는 저를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돈이라도 지킨 거라고. 네, 저는 제가 끝까지 지킨 이 돈이 제 남편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이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기에 제가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이 돈만큼은 어떻게든 지켰죠. 사실 저도 제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에 이 돈을 혼자서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제 남편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제 남편을 그토록 힘들게 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돈을 탐내고 남편을 죽게 만든 며느리들이죠. 가족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대체 남편이 가진 돈이 얼마이길래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남편이 살아생전에 지키고자 했던 돈은 자그마치 100억이었습니다. 정말 혹소리 날 숫자이죠. 누군가는 10억을 평생 모으기도 힘든데 그것의 10배인 100억이라뇨. 참, 제 남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00억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100억을 돌려주고 온 가족이 화목했던 때로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이 돈을 쓰며 함께 늙어가고 싶은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무겁고 제 처지가 너무 서럽습니다. 누군가는 100억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겪은 일을 모두 겪으셨다면 차마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사람, 그것도 제일 믿었던 가족한테 몇 번이나 배신당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에게 마음을 주기가 참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늙으면서 몸도 약해져서 착한 척 저에게 다가와서 제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처지가 이런 상황이라 저는 사연 유튜브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저에게 이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가족도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그동안 제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100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까지 했는지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와 제 남편은 중매 결혼이 유행했을 때 주변에서 유일하게 연애를 통해 결혼에 성공한 부부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남편하고는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이었죠. 그때는 남자들만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오래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모두 중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국민학교 이후에는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중학교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돈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국민학교 동창인 지금의 제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는 제 얘기를 듣더니 꽤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아버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자.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남편도 그때 참 어렸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났어도 저는 아직까지 남편이 저에게 저 말을 해주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어찌나 든든해 보였는지 결국 저는 용기를 얻고 아버지께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 남편과 같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로도 남편과 좋은 친구 관계로 잘 지냈습니다. 이후 남편이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쯤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중매쟁이와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곧 결혼할 거란 소문이 돌았나 봐요. 남편이 어느 날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더군요. 너 이미 결혼 날짜 잡은 건 아니지?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아버지가 열심히 중매쟁이한테 연락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 내가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랑 결혼하자. 예전부터 내가 많이 좋아했어. 내가 정말 큰 돈 벌어서 죽기 전에 당신한테 100억은 안겨줄게. 저는 남편의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기쁜 마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남편과 아버지께 정식 허락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몇 년 안으로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은 몇십 년 후까지 내다보고 일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때의 전 남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다며 대체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리고 우리한테 곧 태어날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돼? 제대로 상의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중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당신 죽기 전까지 꼭 100억 모아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주변에 정치권 아는 사람도 있어서 재개발 소식도 잘 알고 있거든. 내가 투자하려는 곳은 곧 서울의 중심이 될 거야. 지금은 농지가 많고 빈 땅이지만 곧 있으면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거라니까. 사람들이 알기 전에 미리 땅을 사놔야 해. 제발 내 말을 믿고 따라와줘. 그럼 당신이 투자한 땅이 나중에도 개발이 안 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진짜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날 못 믿어. 개발이 안 될 일은 없어. 확실한 정보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는 책임질게. 참, 저에게 이때 남편의 모습은 그저 무모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심지어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수억을 투자한다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마냥 응원해 줄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매일 밤 불안해하며 남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서야 남편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남편은 빌린 돈의 10배를 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 남편이 투자한 곳은 어디인 줄 아시나요? 바로 지금 서울의 강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강남의 개발 초기부터 수십억을 투자하여 이후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이후에도 개발되지 않는 땅을 찾아 투자에 성공하며 수십억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생활비는 늘 넉넉하게 받고 있었고 남편이 중간중간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몇억, 많으면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투자에 성공한 것을 몇 번 본 이후로 저는 예전과 달리 남편의 말을 잘 믿게 되었어요. 워낙 꼼꼼하게 잘 분석하고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고 일도 잘하지만 아들들한테도 너무 좋은 아빠였거든요. 제 아들은 남편을 닮아서인지 잘하는 동안 사고도 한번 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엄마에게도 너무 다정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후 아들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닮아 사업이나 투자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둘 다 취업을 선택하더군요. 사실 사업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헛바람 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 남편이 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꺼내어서 저도 아들들도 남편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들도 아빠한테 크게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 같네요. 이후 직장에 적응하자 첫째 아들이 먼저 결혼할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비서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예쁘고 말도 잘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6개월 후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이후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아들네와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 수경 언니? 어떻게 여기서? 설마. 지혜 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언니랑 이렇게 됐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아내 사이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둘이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같이 수업도 듣고 일도 같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둘이 함께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둘이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 수업 끝나고 남는 시간에 잠깐 사람들 기분 풀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활동 같은 거였어요. 그치. 맞아, 언니. 아니지. 이제 형님이라고 해야겠구나.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는 일이라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 지금 제가 보는 며느리들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어찌나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싹싹하던지 제 아들들이 왜 반한지 알 것 같더군요. 저는 그렇게 둘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들이 정말 배심합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과거를 제 앞에서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지. 둘만 없었어도, 아니 둘이 며느리로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제 남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제 남편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들에게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날 아들과 며느리들이 오기 전 저와 남편은 바깥 정원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좋을지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동안 자신이 모든 걸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제가 관리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사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쓴 게 전부라 돈 관리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돈 관리를 직접 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 와중에 언제 왔는지 첫째 며느리가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아버님, 자산관리 때문에 고민이세요? 제가 또 경영학 전공이잖아요. 저 비서일도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자산관리 해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은 집안일만 하셔서 돈 관리는 못 하시잖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첫째 며느리의 깜짝 발언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또 언제 왔는지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어 또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군요. 형님한테 맡기실 거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저는 실제로 옷사업 해본 경험도 있어요. 재테크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시면 아버님 자산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갑자기 나타나서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는 며느리들 때문에 저와 남편은 정신이 없었고 뭐라 해줄 말이 없어 그저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사실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라 그런지 본능적으로 불안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긴 하지만 오래 본 사이도 아니고 결국 저는 며느리 중 한 명에게 자산관리를 맡길 바에는 제가 하는 게 낫다 싶어 이야기를 꺼내려던 참에 갑자기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첫째 며느리였어요. 세상에 저 가녀린 몸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참 놀랐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저랑 수경이 아니 동서랑 저랑 자산관리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둘이면 능력도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산관리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침 아버님이 재산이 몇 억 아니 10억 이상일 수도 있다고 들었어서 제가 아버님께 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저희 한번 믿어보세요. 네? 이후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에게 무언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도 화답을 하더군요. 역시 형님,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형님이랑 대학교 때부터 같이 과제도 하고 일도 하면서 정말 잘 맞았거든요. 저희 둘 다 똑 부러진다고 어찌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재테크 잘하는 사업 유경험자 며느리랑 자산관리사 시험 준비 중 경영학 비서 출신 며느리. 이 둘이 함께 자산관리를 한다는 게 걱정하실 게 뭐 있겠어. 아버님, 저희 믿으셔도 돼요. 가족이잖아요. 네? 너무나 완강한 며느리들의 말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산은 며느리들이 관리하기로 했죠. 이후 저희 집에서 며느리들과 아들이 다 같이 모일 때마다 며느리들은 둘만 모여 돈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길래 저는 며느리들이 참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남편은 며느리들의 제안이 고마웠는지 그래도 둘에게 월급을 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도 아무리 가족이지만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들은 아들들 없이도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하루는 둘이 정말 큰 박스를 가져왔더군요. 제가 뭔지 물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이거 아버님 선물이에요. 저희가 직접 아버님께 전달드리고 올게요. 이후 며느리들은 제 남편의 선물을 가지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고 이후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산과 관련하여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저도 자산관리 이외에도 남편이 아들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며느리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며느리들과 대화를 한 후 방에서 나온 남편의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고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척 저에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결국 저는 남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고 며느리들과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늘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둘러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요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좀 치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며느리들이 제 선물은 단 한 번도 사오지 않고 늘 제 남편의 선물만 사오는 것이 참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며느리들 용돈도 월급도 제 남편이 주고 자산관리 때문에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니까 제 남편과 더 친한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차별받는 것 같아 가끔은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지만 요즘 남편이 힘들어 보여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지갑을 놔두고 와서 다시 들어왔는데 의심쩍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둘째 며느리가 남편의 서재에 몰래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남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간 것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왜 거기서 나오냐고 했더니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채 엄청 눈을 굴렸습니다. 결국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주인도 없는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특히 거기에 금고부터 중요한 서류까지 다 있는 방인데 그렇게 몰래 들어가면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일주일 후에 저희 집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돈을 보내주셔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놔두고 가려고 그랬어요. 괜히 의심살 행동해서 죄송해요. 그때는 둘째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들이 저한테 말없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119에 신고했어요. 사실 제 남편이 지병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그 지병이 너무 악화되어 자주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질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한 번도 제 삶에 남편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은 이때까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온 구급대원의 표정도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렇게 제 남편은 자신이 모아둔 자산을 다 쓰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후 아들들이 며느리들과 함께 병원으로 왔는데 저는 제가 그 정신으로 어떻게 전화를 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며느리들이 오는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사실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머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버님, 하루에 3번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셨는데, 살려고 그 많은 알약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조금만 더 오래 사시지.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건 첫 번째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심장마비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고, 둘째로는 남편이 여러 개의 알약을 하루에 3번 먹는다는 이야기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아무 얘기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냐고, 너희 그동안 서재를 몰래 드나들었을 때도 수상했다고 말하자 며느리들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끼어들어서 저를 말리더군요.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니까 심장마비가 아닐까 생각했을 테고, 약은 보통 하루에 3번 먹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지병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누굴 의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가실 때 되셨으니까 가신 거예요. 그만하세요. 여보, 내가 어머님 위로해드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님, 지금 너무 힘드실 텐데 차라리 나한테 뭐라 해. 저는 아들의 저 말이 참 서러웠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는 엄마의 말을 듣기 싫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갈 때 되니까 갔다니요. 아들들은 이미 제가 알던 다정하고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아들들은 분명히 변해 있었어요. 저에게 늘 다정하게 문자를 보내던 아들들은 결혼하고부터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끔씩 사오던 꽃다발도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도 잘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쁜가? 며느리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생각도 했는데 그냥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늘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던 아들이지만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아들도가 뭔가 모르게 벽이 생긴 느낌이었죠. 힘들 때 아들이라도 힘이 되어주면 좋은데 이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아무도 저희 슬픔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의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제 여동생이었죠. 동생은 오는 저를 안아주며 저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몇 개월 만에 건강이 확 나빠졌다며. 사실 내가 형부랑 몇 개월 전에 통화했을 때도 형부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 형부가 전화 끊기 전에 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어. 가족이라고 다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건 아닌데 나는 형부가 돈이 얼마가 있든 신경 쓰지 않고 늘 맛있는 거 보내주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실 그 말이 너무 찝찝하더라. 형부 가족들 중에 누가 돈 문제로 형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도 했어. 아니야 언니.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괜한 소리를 한다. 내가 말한 거 다 잊어버려. 여동생은 저에게 자신이 한 말을 다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장례식 내내 제 여동생의 한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여동생이 했던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당장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묻고 싶은데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저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후 남편이 유서를 남긴 변호사를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이미 지병이 심해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원장을 작성해뒀더군요. 저는 변호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자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거든요. 무려 100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의 액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어떻게든 제가 죽기 전까지 100억을 만들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말만 그러는 줄 알았지 실제로 100억을 모아뒀을 줄은 몰랐어요. 이 숫자를 들으니 제 남편이 이렇게 갔다는 사실이 더 비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충격에 빠져있는 저에게 변호사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 자신의 전 재산인 100억을 저한테만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도 이 유언을 수정했다고 해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산 관리를 잘해주고 평소에 사이가 좋은 며느리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는데 왜 그 모두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저에게만 모든 돈을 남겼을까요? 설마 남편과 며느리 아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혹시 아는 바가 있냐고 묻자 변호사님은 남편분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이 제가 현명하게 이 재산을 아이들과 나누라고 저에게 이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힘들게 모으고 지킨 돈이어서 그런지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며칠 안으로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이 없는 상태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들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셔. 그동안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모두 적혀 있어. 다들 한번 봐봐.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 자산 관리해드리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죠? 그런데 이 돈을 어머님 혼자 다 가지시겠다고요? 아, 다 늙어서 이 돈 갖고 뭐 하시게요? 그니까요. 지금 어머님이 100억을 다 가지겠다고 통보하려고 저희 부른 거죠. 지금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양심 없으시네요. 아버님이 이 재산 모으는데 어머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이걸 다 가져가요. 저는 그동안 싹싹하던 며느리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낸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유언장을 공개하다던 제 말을 들은 며느리들의 표정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을 드디어 맞이한 기쁜 표정이었는데 유언장을 본 후에는 마치 아예 딴 사람처럼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거든요. 심지어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입으로 작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들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저를 지켜줄 유일한 한 사람, 남편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죠. 너희, 내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는 내 남편이 나에게 100억 전 재산을 상속한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잘 나눠줄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재산을 나눌 건데 내가 지금은 너무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좀 괜찮아진 후에 이 재산을 나눌 거야. 오늘 그 말하려고 너희 불렀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성급하게 화를 내고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들의 이중인격 같은 표정을 봐버리고 말았죠. 이후 며느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재산을 저한테 다 맡긴 후로 저는 전문 자산 관리자에게 이 재산을 모두 맡겼어요. 그러자 며느리들이 계속해서 다시 자산을 자신들한테 맡겨달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유산을 나눌 때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저희 남편에게 하던 행동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갑자기 떠나셔서 마음이 힘드시죠? 혹시라도 유산 나누는 거 힘드시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자산 관리를 아버님과 같이 했으니까 저희는 믿으셔도 돼요. 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이 집안의 기둥이세요. 사실 그동안 며느리와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물론 제 남편이 찾아왔으니까 저와 대화도 하고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 며느리들이 제가 모든 재산을 갖고 있게 되자 너무 과하게 저를 챙기더군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제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아주 비싼 영양제를 사서 주더군요. 이후에도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꾸준히 며느리들이 저를 챙겨주니까 점점 의지가 되더군요. 또 요즘 변해버린 아들들과 달리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사준 영양제도 처음에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은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뭐랄까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속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 영양제 성분이 저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제가 요즘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단맛도 없고 힘들어하자 어느 날은 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며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첫째 며느리가 사부인도 힘들었을 때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갔고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진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충격이 크셔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며느리님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라 어머님 증상을 살펴봤을 때 치매 증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도 제 남편처럼 갈 때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후 며느리들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자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치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검사를 받겠다고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며느리들이 우울하게 집에만 있는 저에게 이렇게 있으면 아버님이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라며 함께 등산을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이를 계기로 저는 며느리들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시어머니한테 늘 찾아와주고 영양제도 가져다주고 등산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며느리들이 요즘 많지는 않잖아요. 또 친구들도 저보고 며느리를 정말 잘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며느리들의 제안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고 며느리들은 등산 도중 저에게 물을 건네며 날이 더우니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끝까지 다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물을 먹으려던 참에 둘째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죽인 듯 입술을 깨물며 다리를 떨고 있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둘째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등산이 많이 힘드니? 왜 이렇게 다리를 떨어? 이 물 내가 아니라 너가 마셔야겠구나. 난 괜찮으니 얼른 마시렴. 제가 이 말을 하자 첫째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무조건 그 물은 제가 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3통 이상의 물을 가져온 며느리들이 너무 고마워서 다 마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느리들이 집에 가져다 준 그 영양제를 탄 물의 냄새였어요. 저는 그 순간 물을 마시지 않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여기 그 영양제 탄 거 맞지? 저번에 가져다 준 내 몸에 좋다던 거.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발.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자신의 폰을 발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은 돌에 맞아 다 깨졌고 둘째 며느리는 발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둘째 며느리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 앉았고 물을 첫째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후 둘째 며느리가 걱정되어 이만 하산하자고 했으나 며느리들은 이왕 온 거 꼭 정상은 가야 된다고 저를 굳고 말리더군요. 결국 둘째 며느리는 발을 절뚝거리면서 정상까지 왔습니다. 이후 정상에 도착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탁 트인 느낌도 들고 제 남편이 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며느리들에게 혼자 정상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며느리들과 떨어져서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죠. 이후 다시 하산하기 위해 며느리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며느리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 폰도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며느리들을 찾기 위해 집안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좀 내려가자 멀리서 며느리들이 보이더군요. 둘은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너무 싸해서 일부러 숨어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들은 둘의 대화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덜덜 떨렸죠. 야, 여기서 노인네 밀면 100억 우리 거지? 그렇다니까 언니. 기회는 한 번뿐이야. 정상 쪽에서 사진 찍어준다고 하고 내가 어머님을 밀어버릴게. 이후에는 언니가 놀란 척을 해. 내가 119로 부를게. 어차피 119 와도 이미 측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우리 둘 다 어머님이 발을 헛디뎌서 라고 말 맞추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나야, 실시, 조용히 말해. 어머님이 듣고 계시면 어떡해? 뭘 들어? 지금쯤이면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아버님 생각에 젖어서 풍경이나 보고 있겠지. 마지막인데 좀 즐기게 두자, 언니. 우리 예전부터 이런 일에 참 호흡이 잘 맞았잖아. 이번에 우리 인생에서 꽁통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기회야. 알지? 제대로 하자. 저는 그 순간 며느리들이 저에게 그토록 등산을 가자고 한 이유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제 남편이 제게 남긴 100억을 가지기 위해 저를 산에서 밀어버리려는 수작을 짜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정상은 잘 둘러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어머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있는데. 어머님, 저희 같이 정상 가서 사진 찍어요. 제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제가 망설이자 둘째 며느리가 저를 잡고 정상으로 끌고 가더군요. 저는 정말 혼이 나가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아까 왔던 정상 앞에 있더군요. 이후 첫째 며느리가 저를 찍기 위해 폰을 들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가 옷을 정리해주겠다며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절벽 근처에서 저를 분명 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몸을 비틀어 가까스로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고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니? 절대 너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야. 제가 이 말을 하자 며느리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제가 작전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섣불리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들의 악랄한 속내를 확인하고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들고 있는 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만큼 빨리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죽도록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을 빠르게 내려오느라 중간에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저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이후 산 아래로 내려와 다른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순간 뒤에는 며느리들이 따라오더군요.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며느리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 혼자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온 거예요. 제 집으로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면 제가 정말 큰 돈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을 하자 뒤에서 며느리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러분 죄송해요.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같이 등산을 왔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저 애들이 저를 정상에서 밀어서 죽이려 했다니까요. 제발, 제가 이 아이들이 수작 부리는 대화를 다 들었다고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죽여요? 네? 제발 저희랑 같이 집에 가요. 이러시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며느리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유도했고 저는 강력하게 며느리들이 저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며느리들과 저의 말싸움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자 며느리들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저는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제 친동생에게 전화를 하였고 친동생과 함께 집에 와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동생은 이 모든 걸 듣자마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며 분명 제 남편의 죽음도 며느리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돈으로 우선 경호원을 불러 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저희 집에 제 친동생 이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경호원을 고용했고 아들들에게도 전화해서 제가 오늘 겪은 일을 알렸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정말 처참했어요. 엄마, 아버지 일 때문에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니죠. 경호원까지 불러서 저희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갑자기 제 아내가 무슨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혹시 저희한테 아버지 유산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안 맞는데 사람 참. 엄마 정말 죄송한데 치매 맞으신 것 같아요. 엄마 위해서 같이 등산까지 간 며느리한테 이러고 싶어요. 사실 제 아내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할 때도 제가 안 된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나았을 것 같네요. 아들들의 반응을 보니 이미 며느리들이 한 말에 속아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때 느낀 답답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저는 제 여동생의 말처럼 제 남편의 죽음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며느리가 그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가만 놔뒀을 리가 없잖아요. 어쩐지 그동안 남편이 며느리들과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굳어있더라니. 이제 보니 며느리가 남편 방에 몰래 늘 들어간 것도 수상하네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제 머릿속에 아주 좋은 증거 자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남편 서재와 거실에 있는 CCTV였어요. 사실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CCTV를 달아놨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CCTV는 비싼 걸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화질도 좋고 티도 전혀 안 나는 곳으로 설치해두었어요. 며느리들과 아들은 이를 알 리가 없었죠. 저는 여동생과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들이 남편이 쓰러진 당일날 몰래 집에 들어와서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후 예전 CCTV를 더 살펴보자 며느리들이 주기적으로 제 남편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내 남편을 죽인 거야?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어쩐지 나한테 준 영양제도 늘 속에 안 좋다 했어. 이게 말이 돼? 아이고,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언니, 쟤네 진짜 사람도 아니다. 언니 진정해. 언니가 살아야 형부의 억울함도 밝히지. 언니, 형부 일기장 아직 정리 안 했지? 예전부터 형부가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기는 꼭 쓴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도 단서가 있을 것 같거든. 한번 살펴보자. 이후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하였고 일기장을 펼쳐보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여러 개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들이 저와 남편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여러 시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 영악한 아이들이 혹시 내가 죽는다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걱정이다. 차라리 재산을 좀 줘버리면 나을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질까? 아내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다. 그토록 여린 사람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진 않을까 무섭다. 결국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내를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혹시라도 아내가 내가 잘못되어 이 일기장을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그 아이들의 눈물과 꼴발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는 그동안 힘들었던 남편의 심정이 적힌 이 글을 읽으며 손을 떨며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는 이 외에도 며느리들이 과거에 저를 없애기 위해 했던 모든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유산을 지키고 며느리들에게 꼭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유서를 남긴 변호사를 집에 불러 CCTV와 남편의 일기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님도 정말 깜짝 놀라더군요. 이 정도 사건은 TV에 나와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집 앞에서 제발 자기를 들여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원을 대동한 채 둘째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형님이 저를 이용해서 아버님의 재산을 다 빼앗고 저를 내쫓으려 한 거예요. 제가 모든 증거를 다 넘길게요. 그러니까 제발 경찰에 저 신고하지만 말아주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솔직히 사부인이 아프다는 며느리의 눈물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기장에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절대 며느리들의 눈물에 속지 말라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눈을 피하자 며느리는 저에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어머님을 산으로 데려가자고 있어요. 제가 분명 싫다고 했는데 형님이 제 아픈 어머님 치료비를 얘기하면서 저에게 어머님을 정상에서 밀라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양제, 사실 영양제가 아니라 기억이 나빠지는 약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일부러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치매 진단서를 받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제 남편도 어머님이 치매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이 모든 건 전부 형님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며느리 입에서 직접 듣자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 태도가 너무 화가 났죠. 저는 결국 변호사님을 제 방으로 데려와서 제가 며느리들과 산에 갔을 때 들고 갔던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며느리들이 제 치매 진단서를 몰래 돈 주고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과 저를 산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짧게 욕을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변호하는 내내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둘째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다며 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일부러 둘째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척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얻다가 나중에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며 그들의 죄를 완전히 폭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둘째 며느리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해둔 정원에서 첫째 며느리와 은밀히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언니, 어머님은 완전히 속았어. 나 만들어둔 자료 넘길 거고 나한테 돈 넘기면 언니한테도 줄게. 경찰이 신고 안 하도록 내가 잘 말해 볼 거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하면서 변호사와 협력해
며느리들이 남편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약물의 출처, CCTV, 녹음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기록 등을 모두 증거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둘째 며느리와 첫째 며느리를 불렀고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분명 아무 증거도 없고 신고도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한테 형님과 관련된 증거 자료 다 넘겨드린 거잖아요. 설마 지금 저를 속이신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미안하지만 너가 자료 안 줬어도 나한테 증거가 많았어. 난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닌데 사람 잘못 봤구나.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감옥에서 썼겠구나. 그렇게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모두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제 여동생이 제보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얘기를 방송할 수 없냐는 작가의 말에 고민했지만 누군가가 또 며느리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게 낫겠다 싶어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를 진행했죠. 제 며느리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산 정상에서 저를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들이 탄 약을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저는 이후 제가 가지고 있는 대화 녹음과 CCTV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방송이 나가자 기자들은 며느리들이 조사를 받는 날 취재를 갔고 며느리들은 얼굴을 가린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제대로 어머니를 못 밀어서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애초에 모든 계획은 언니가 짰잖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냐. 가만히 있었으면 유산 몇 억이라도 받고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참, 둘은 끝까지 같은 편은 아니었나 보더군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저렇게 서로의 탓을 하며 반성한 모습은 전혀 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서 사람들이 며느리의 신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끔찍한 과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들은 술집에서 같이 일했었고 그 술집에서도 둘이 같이 남자들의 돈을 뜯는 꽃뱀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뭔 줄 아시나요? 바로 둘이 일부러 제 아들들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제 아들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저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밝혀낸 제가 고맙지는 않고 오히려 원망스러운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아들들이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려고 해요. 그렇게 모두를 잃은 후에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 지인들과 가족들 모두 말린 일이었죠. 바로 제가 남편이 준 모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이 모든 일에 환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먹고 살 돈만 남겨둔 채 모두 기부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 돈을 쥐고 있었다면 제가 또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 저를 위했던 그 마음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여기 소개를 해주어서 가끔씩 들어오다가 남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집안일이다 보니 어디 밖에 말하기도 그렇고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해봅니다. 이건 저와 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을 무렵 신에게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직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혼집을 마련한 만큼의 돈이 모이지 않았거든요.
주변 시댁살이 얘기를 하도 들은지라 걱정은 됐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예, 유민아.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넌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일하고 온 애가 뭐 이런 것까지 하려 하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아이가, 됐다, 됐어. 어여 들어가. 나도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시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저를 딱히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시댁에서 살고 있던 주변 친구들과 달리 시집살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만나 얘기하다 보면 시댁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러움을 잔뜩 받았죠. 시댁살이? 난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집안일도 잘 안 하고 살아. 솔직히 내가 하겠다고 해서 청소기를 들어도 어머님이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거든. 정말? 부럽다, 유민아. 그럼 시누이는 어때? 시누이도 딱히 텃세 부리는 거 없어? 내 주변엔 시누이들이 가관이라던데. 시누이도 내 또래라 그런지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 말도 잘 통하고 편하게 대해줘. 그러면 친구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면서 다들 저처럼 되고 싶단 말을 일삼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한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함께 한쪽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특별히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배려도 많고 외려 어머님이나 시누이나 시댁살이 시킨다고 말 들을까봐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맏아들 집에 시집을 가고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을 좀 걱정스러워하셨어요. 맏 며느리이니 아무래도 시집살이 하겠다 싶으셨고 그때 그게 드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교적 저와 남편은 문제없이 잘 지냈고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약간은 생소할 정도로 잘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오다가 저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함께 살고 있던 시누이가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니 몇 번 우리 부부에게도 상담을 하다가 몇 개월 지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멀지 않는 곳에 신혼집을 얻었고 오며 가며 왕래를 하면서 깨가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시누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빠진 모습은 저도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연애할 땐 무뚝뚝하다고 느꼈는데 결혼하니까 맨날 꽃 사오고 저 좋아하는 간식 사오고 너무 잘해주는 거 있죠? 솔직히 결혼하면 남자들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전 요즘 매일이 꿈만 같아요. 시누이가 이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평소 착하고 배려 많던 시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래왔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일상의 날카로운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사실 제 일도 아닌데 왜 저까지 골치가 아파지게 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완전히 그 집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닌데 자꾸 엮여서 함께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누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와라 끌어안더군요. 너무 놀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언니, 나 어떡해요? 눈물 범벅이 되어 주체를 못하는 시누이를 보니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해서 일단 진정시키고 저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놨어요. 그 인간이. 글쎄. 나 어쩌면 좋아요? 뭐라고요?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이 한창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소개로 결혼한 우리 부부보다는 뭔가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은근히 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듣고 나니 그것도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가 싶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시누이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얼마 안 가서 식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반년도 못 살고 다른 여자를 쫓아나가버리다뇨. 신우이가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듯 속상할 만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김서방 어딨냐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자네가 사람인가?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 있어? 자네 나한테 뭐라 그랬나? 우리 미영이 데려가면서 뭐라 했냐고? 잘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했지. 근데 유흥업소 들락거리고 기로 술집 여자랑 놀아나. 그러고도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뭐 놀고 싶어 논 게 아니고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깟 변명 안 집어치워. 지금 그래서 자네가 잘했다는 거야? 난 더 이상 내 딸 자네한테 믿고 못 맡기네. 헤어져 당장. 저도 그토록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좀 낯설었어요. 늘 저에게 온기 있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인데 막상 시누이가 저리 되니 마음이 정말 아프셨던 거죠. 시어머니의 분노로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6개월 만에 끝나게 된 거니 저도 시누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누이는 참 많이도 슬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내 또래인데 저리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 한참을 안아주고 토닥이며 밥도 못 먹고 들어놓은 시누이를 달래주었답니다. 괜찮아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니 있어요. 분명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언니, 미안한데 나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서요. 말할 기력이 없어요. 시누이는 생명이 꺼지는 불빛처럼 하루하루 말라갔고 시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같이 알아놓으시고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집안 분위기도 어둡고 저도 그때 막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애 우는 소리조차 달래서 밖으로 나갈 만큼 눈치가 보였답니다. 거기다 남편은 한참 바쁠 때였어요. 그러니 매번 울면서 친정으로 찾아와 하소연하는 시누이를 제가 힘껏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는 딸이 엄청 안쓰러우셨는지 고민하다가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쟤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혼자 있다가 잘못되면 어쩌냐. 나는 요즘 하루하루 제 걱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아휴. 저도 똑같이 딸을 낳아서 그런지 저렇게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저라도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기가 한창 커가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더 늘어서 같이 어울러줘야 하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시부모님 집이고 또 저도 시누이가 얼른 회복되길 바라던 차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스쳐갔던 불편함은 결코 고년이 그냥 든 감정이 아니었더군요. 저의 훗날을 미리 감지한 듯한 불안한 감정이었나 봅니다. 왜냐면 이혼을 하고 돌아온 시누이는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거든요. 어머님 딸도 중요하셨겠지만 그 덕에 저와 제 딸까지 시누이로 인하여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정인 것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잠깐 짧게 만났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친정으로 들어와 놓고도 몇 년을 그 남자의 행방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함께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이어야 가능하더군요. 매번 무언가에 집착하고 예민하게 굴고 툭하며 울어대는 모습을 하루 종일 계속 부대끼면서 봐야 하는 저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얼마나 그 남자의 행방에 집착했냐면
어느 날은 저에게 잠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갈 데가 있다면서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길래 얼른 아이를 어머님께 맡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우이가 도착한 곳은 어느 유흥주점이었어요. 신우이는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렇게 생긴 사람 아직도 다니나요? 제가 저번에 그 사람 여기서 나오는 걸 봤어요. 네? 손님, 죄송하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알려드릴 수가 없다뇨? 저 그 사람이 여기서 이곳 술집 여자 제시카인지 뭔지랑 놀아나는 바람에 이혼한 여자인데요. 알려주실 수 없으면 여기서 죽치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가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 새끼 때문에 인생이 쫑나서 요즘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럼 방 하나만 내어주세요. 아가씨들은 부르지 마시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우이의 상태는 과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의 예민한 행동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곧 마음이 회복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고 다니고,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아닌지 그 사람 친구들을 만나 캐묻고, 심지어 절 데리고 이 술집까지 찾아왔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전 신우이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말을 다 해봤어요. 이러는 건 아무래도 아가씨에게 더 상처만 되는 일 같다. 이혼했으면 끝난 사이니 놓아줘야 한다. 나중에 그 사람이 아가씨를 고소라도 하면 어쩌냐. 나름대로 정말 걱정이 되어 많은 말들을 늘려놓았어요. 하지만 어떤 말도 먹히지 않더군요. 신우이는 완전히 도끼에 차 있었고, 그 남자가 어떤 여자라도 만나면 그놈이든 그 여자든 갈갈이 찢어놓을 기세였어요. 옆에 있던 제가 이런 신우이에게 두려움을 느꼈으니 할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때 유흥업소 사장님이 이런 신우이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거 영업방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참, 경찰을 부른다고요? 여기서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어디 겁먹을 줄 아나요? 불러봐요. 사장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신우이가 꽥 소리를 지르자 직원들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신우이와 저쪽으로 몰려왔고, 저는 신우이의 팔을 꽉 잡으며 가자는 말을 귓가에 열심히 속삭여 댔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신우이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여긴 망해버려 해. 남의 가정 파탄내고 뻥pan이 영업하는 가게는 망해 취재해야 한다고. 신우이의 말은 험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건 말건 신우이는 그 가게 앞에 침을 뱉고 돌멩이를 주워 가게 문에 던지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겨우 그런 신우이를 달래 집으로 데려갔는데 정말 현관문에 도착하자마자 진이 다 빠지더군요. 무슨 일이냐, 아가야? 미영이가 또 뭔 짓을 벌인 거지? 그지?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한 시어머니가 저와 신우이를 보고 물었지만 신우이는 그대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전 어머님께 조용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다 지쳐 잠에 들었어요. 신우이는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전 남편 직장에 찾아가 널 죽이겠다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어느 날은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다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말린 거요? 참고로 저입니다. 지금에야 담담히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신우이가 정말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찬바람에 덜덜 떨면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밥을 먹다가 술을 마시다가 혼자 멍하니 벽을 보다가
언니, 난 이 모든 짓거리를 다 했는데도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라고 말했죠. 전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걸 느낀 건 당연히 저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가씨 정신과를 데려가든 정신과 안 가려 하면 정신병원이라도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닐까? 나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상황 봐봐. 어제도 아가씨 부엌에서 요리하겠다고 날카로운 거 잡았다가 한바탕 난리 났잖아. 나 너무 무서워. 거기다 우리 애는 무슨 죄야? 이런 걸 보고 자라면 나중에 애 머릿속에 다 남을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래. 나도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 우리 미영이 절대 지금은 제발로 정신과 안 가려 할 거고 남은 건 정신병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족들 동의가 있으면 강제 입원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네. 나도 정말 미치겠다. 내 동생이 어쩌다 저 지경이 든 건지. 그 나쁜 놈만 아니었으면 정상으로 살 수 있는 애인데. 남편도 시름이 깊었나 봐요. 평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누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가족이고 동생이고 하니 당연히 더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저희 가족은 그렇게 시누이를 빼고 찬찬히 정신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까웠으니 강제 입원을 염두에 두고 정신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병원을 선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내고 있던 상황에서 그만 시누이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죠. 엄마, 오빠, 언니, 다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내가 왜 그런 데 가야 해요? 나 정상이에요. 그 누구보다 정상이라고. 내가 들어갈 게 아니고 그 새끼가, 바람핀 그 새끼가 들어가야지. 아가씨, 진정해 봐요. 나도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지 아플지 알아요. 근데 지금으로선 아가씨를 도와줄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족 면회도 되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대요. 거기서 아가씨가 상담받고 약 먹으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됐고. 난 절대 안 가요. 안 갈 거라고. 나 거기 보내기만 해봐. 확 뛰어내려 죽을 테니까. 시누이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다못해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비는데도 기어이 극단적인 짓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정말 그날은 저희 가족 모두 공황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저희는 시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섭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자신이 어떻게든 달래고 보살필 테니 지켜봐 달라고 울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랬죠. 남편은 어머니, 지금 미영이 거기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고 반대 의견을 펼쳤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시니 남편도 더 뭐라 잊지 못하더군요. 치료받을 기회가 날아가고 난 후 당연히 시누이 증상은 나아질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망상이 지나치게 심해진 건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방으로 건너오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식탁에 데려가 앉히더니 그 뒤에 하는 말은 정말 그대로 뺨을 때리고 싶은 얘기였어요. 다시 생각해도 왜 그때 난리를 치지 못했는지 생각날 때마다 속이 아파요. 언니, 이리 앉아봐요. 나 꿈을 꿨는데 언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숨긴다니요. 이때부터 기분이 묘하게 나빴는데 뒤이어 나온 말은 진짜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더군요. 꿈에서 언니와 내 남편이 다정하게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언니를 막 때렸어요.
언니 혹시 우리 남편에 대해 뭐 알고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연락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요. 가뜩이나 갈수록 피곤하게 굴고 짜증을 내는 바람에 저도 점점 곱게 볼 수 없던 차였어요.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고 저도 이 사람이 아프단 걸 알면서도 화를 버럭내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꿈을 꿀 거면 곱게 꾸세요, 아가씨. 저 가볼게요. 결혼한 여자가 애기 엄마가 이 이상의 모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하면서도 부르르 떨려서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대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이어서 한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불렀어요. 언니,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역시 뭔가 있는 거네. 얼른 솔직하게 말 못해요. 바람 폈어요. 말 못하니 맞네. 바람 폈지? 이 나쁜 년아. 신우이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컵을 들어 제 얼굴에 뿌렸어요. 온몸이 커피로 젖어가고 있는데 순간 온갖 감정이 들더군요. 신우이가 아픈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만만히 본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여기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 보고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집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허둥지둥 뛰어왔어요. 남편은 상황 설명을 듣곤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리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왜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너 이혼했잖아. 정말 고만 못해? 이렇게 여러 사람 자꾸 지치고 힘들게 만들 거야? 여기에 신우이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오빠, 지금 내 앞에서 언니 편드는 거야? 오빠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언니가 날 두고 날 배신하고 내 남편이랑 귀짓거리 했다는데 오빤 지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신우이는 갑자기 쓰러져서 엉엉 고개를 파묻고 우는데 정말 사람 피를 쭉쭉 말리더군요. 남편은 계속 황당해하고 애기도 오래돼서 머릿속이 너무 왱왱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때 제가 다 귀찮아서 포기하고 며칠은 신우이와 크게 냉전을 벌였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꼭 이 집을 나가겠다고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내가 일이 힘든데 넌 오죽하겠니? 저번 날 벌어진 일도 들었어. 그래, 돈 모아지면 그렇게 해라. 나는 아무 의견 없다. 니들이라도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다행히 시어머니가 씁쓸한 얼굴로 허락을 해주셨고 남편도 너무 지쳐 이제 좀 신우이를 포기했을 때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희가 나가면 신우이가 벌이는 일의 뒷감당을 시어머니가 모조리 다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아이를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없도록 발목이 잡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몸이 썩 좋지 않으셨고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독해져서 알아눕게 되신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차마 그때 분가하겠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따뜻하게 잘해주셨던 분인데 아프고 힘들게 되셨을 때 어떻게 외면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그때 저에게 왔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다시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제 다른 쪽으로 횡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려 드는 것이었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짠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언니 간 좀 적당히 해요. 완전 소금탕이네. 이거 먹고 아빠도 아프라는 거야 뭐야. 이런 수준의 막말들을 계속해대는 거예요. 그나마 가운데서 새어머니가 가끔 야단을 치시는 바람에 저는 겨우 속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이 지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얼마 안 되어 큰 병을 앓게 되셨어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던 두 분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시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더군요. 몸이 심히 위독해지기 전에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다 놓고 결심하셨던 내용을 힘겹게 전해주셨어요. 이 땅은 너네 주려고 우리가 갖고 있던 거야. 이건 너희들이 갖고 이만큼은 미영이 주어라. 걔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 결혼한다고 하면 이거라도 팔아서 좀 챙겨 주거라. 본인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평소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들을 전하시며 신우이에 대한 걱정도 나타내셨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대책 없이 스트레스거리인 신우이였으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혼하고 온 딸이 저렇게 괴팍해진 것이 충분히 안쓰러우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딸 걱정만 애달프게 하다 가셨기에 신우이와 함께 사는 동안 마음을 새로 다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다짐도 우습게 생각하는 듯 신우이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애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중간에 다시 내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친구와 엄마들이 잠깐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를 신우이가 완전히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 생일 파티였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집 분위기도 썩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아이도 그간 집안 상황이 밀려 한 번도 이런 걸 못 해봤다며 꼭 해달라고 저를 졸랐었어요. 엄마, 나만 초대 못했단 말이야. 이번에 친구들 몇 명만 초대해서 놀게 해줘. 아, 알겠어. 그러면 조금만 부르자. 알겠지? 응, 좋아. 아싸. 솔직히 딸아이의 아주 친한 두세 명과 그 엄마들과는 저도 교류가 있기에 그 정도는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고 간단히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물론 신우이에게도 미리 알렸고 자기는 그 시간에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는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 불고기도 하고 김밥도 말고 잡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딸의 친구들과 엄마들이 들어오는데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신우이였어요. 아가씨,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니, 내가 못 올 때 왔어요. 여기 우리 집인데 조용히 있을게요. 묘하게 톡 쏘아붙이는 모습에 순간 애들 엄마들 앞에서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왜 취소하고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불길한 예감만 맞았던 건지 저는 신우이를 위한 간식거리를 따로 준비해서 쟁반에 올려두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딸아이도 놀라서 말했어요. 고모도 앉게. 나도 네 친구들이랑 엄마들 좀 보자. 천연덕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벼랑간 손님들을 훑어보는 통에 한창 이야기를 하던 딸의 친구들과 엄마들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다들 긴장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러다가 벼랑간 저보다 딸아이가 먼저 일어서서 자기 고모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신우이가 옆에 앉은 딸 친구에게 한 말을 듣고 말이에요. 저도 듣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쫓아가서 입을 막아버리고 싶더군요. 너는 그렇게 뚱뚱해서 어쩌니? 니네 반 남자애들은 너 같은 애 정말 싫어하겠다. 여기서 뭐 먹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고모. 너무나 경악스러운 얼굴로 저와 딸을 연신 쳐다보는 그 친구와 엄마를 보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잠깐만요. 우리 딸한테 말이 너무...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건네는 아이 친구 엄마에게 신우이는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치는데 이후로 저는 학교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뭐가요?
보아하니 엄마를 닮아서 뚱뚱한가 봐요. 그렇게 살쪄 있으면 남편이 싫어하지 않아요. 조심해요. 그러다가 바람나요. 저도 제가 살쪄가지고 남편이 바람 폈거든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혼해도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엄마들까지 얼굴이 벌개졌고 아이들 앞에서 도통할 수 없을 망직한 말들을 연신 쏘아대는데 결국 저는 이걸 중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다 내보내놓고 그 다음날 엄마들 집을 돌면서 사과를 했지만 분위기는 무마되지 않았고 아이는 학교에서 한동안 눈칫밥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예민한 초등학교 시기에 자기 고모가 이렇게 친구 관계를 다 망쳐버려서 자신감도 확 떨어지고 집에 와서 한동안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바탕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계속 같을 뿐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어떡해. 미영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우리가 좀 이해하자. 당신은 자꾸 자기 여동생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나보고 봐달라고 하는데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신우이와 함께 보내고 터트리는 사건들도 내가 감당해야 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 칼같이 예민해진 신우이는 내사 저런 식이었고 단단히 보험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 같았지만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이 집에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은 물론이며 엄마인 저에게도 함부로 구는 본인의 고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아이들 다 크면 부부끼리 여행도 다닌다던데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도 남편 한 명만이 아닌 시누이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으니 갈수록 화가 치받쳐 올라왔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간 저에게 희죽거리며 빈정대던 말들, 신혼 초에 저에게 자기 남편과 바람난 거 아니냐고 막 던졌던 그 끔찍한 말하며 단 한 번도 사과 없이 계속 제 인생을 휘집는 신우이에게 점점 증오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또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겼기 때문인데요. 이 나이가 되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자꾸 붓는데 그런 저를 보더니 신우이가 소파에 누워 귤을 까먹으면서 한마디 던지더군요.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도 바로 저를 살피고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언니는 그 나이에 그렇게 퉁퉁 들어서 어쩌려고 그래요? 나처럼 좀 관리를 해요. 난 아직도 밖에 나가면 그 나이로 안 보인다고 놀라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냐 언니랑 살아주지.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그게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종도 심해지고 빈혈도 생기면서 건강검진도 심각하게 나오던 차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급히 따라 들어오더니 저를 말렸고 하도 미안하다고 하기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점점 속으로 칼을 갈게 되더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신우이랑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결국 신우이는 여전히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 휴일 오후 점심거리로 국수를 삶아서 먹으려는데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손까딱 안 하고 누워서 받아먹기만 하던 신우는 어쩌면 그 입장에서는 평범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왜 이렇게 눈앞에서 하얗게 도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지 다시 생각해봐도 저 같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언니, 육수가 왜 이렇게 짜요? 우리 엄마한테 좀 제대로 배웠어야지. 하여간 내가 집에 먹을 만한 게 없어. 제발 작작 좀 해요. 저는 숟가락을 탕탕 치다가 바닥에 확 내던졌어요. 땡그란 소리가 나면서 숟가락은 나뒹굴고 맞은편에 있던 남편도 눈이 빠질 것처럼 튀어나왔어요. 신우이는 결코 그 모양을 그대로 볼 성격이 아니기에 같이 맞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내가 아가씨 아픈 사람이란 이유로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결혼된 이유로 얼마나 받아두고 살았는지 알아요? 난 이 집에서 안 나가고 싶었는지 아냐고요. 나 정말 참고 참았어요. 근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발 사람이 양심이라도 좀 있어요. 마음 아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살아주는 가족들이 있으면 고마운 줄 좀 알고요.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거의 의식이 없는 수준으로 그간 참아왔던 마음의 소리를 마구 뒤섞여서 막막거리며 토해내게 되었고 그 끝은 결국 한 맺힌 울음으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궈버렸고 내내 씩씩거리면서 몇 번이나 바닥을 주먹으로 쳤는지 몰라요. 아무리 어머니가 저에게 신우이의 이유를 부탁하셨지만 근 40여 년간 그러고 살았으면 저는 할 바를 다 하다 못해 더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40년간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공부한다는 것 뒷바라지도 조금씩 해주었는데 이런 와중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까지 나눠서 줘야 한다니 저는 완전히 독에 오른 소리로 남편에게 절대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줄 거면 진작 줘서 내쫓았어야지. 아니면 그간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억울하다고. 난 못 줘. 절대 못 준다고. 여보. 매번 딱히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저냥 듣기만 하던 제가 불같이 소리를 질러가며 숟가락까지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신우이도 많이 놀라긴 했던지 며칠간 우리는 신혼 첫 해처럼 다시 냉전이 시작되었고 집에서 기본적인 움직임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쯤 지나 신우이가 저를 소주방으로 불러내더군요. 집 밖으로 나오라고 부른 건 처음이기도 했고 저도 이 상태로 그냥 있을 순 없기에 나가보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초반이나 직전에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며 잘 지내자고 몇 번 둘이 나갔던 적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게 모색할 정도로 저는 수십 년간을 시달렸고 신우이라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아가씨, 왜 부른 거예요? 나 얼른 들어가 봐야 하니 얘기는 짧게 끝내요. 그런데 제 물음에 이후 돌연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더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는 얼굴도 질렸고 한두 번 보는 모습도 아니라서 왜 그러나 했어요. 언니, 내가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알아요. 언니 나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나는 나보다 일찍 결혼한 언니가 부러웠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에 더 집착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날 버리고 가버리고 언니는 계속 잘 살고 애들도 낳고 잘 사는 게 사실은 축하해줄 일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언니한테 자꾸 질투가 나고 언니가 너무 미웠어요. 내 인생은 바닥인데 언니 인생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미안해요.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언니와 오빠까지 내가 힘들게 해버렸어.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전 그 말을 들으며 그러면서 흐느끼는 신우이를 보니 마음이 어려웠어요. 꽃다운 나이에 결혼에 실패했고 그때 상처로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외롭게 혼자였고 그나마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견뎠는데 그런 중에 마음이라도 곱게 썼으면 잘 지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자기 자신조차 지옥불을 건너는 듯 다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언니, 내가 염치는 없지만 이거 받아요. 진작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네요. 신우이가 내민 것은 뻣뻣한 봉투였고 그 안에는 큰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답도 못하고 쳐다보았더니 그간에 벌었던 돈을 모아뒀던 거라며 그냥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 받을 수는 없어서 손사래를 쳤지만 자기가 살 집도 요 며칠 봐두었다고 한사코 권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40년간 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알죠? 근데 언니한테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다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언니를 가장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가족한테 모진 말만 해댔으니 이제라도 언니 편하게 나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신우이는 그 후 결국 근처에 있는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간다고 계약을 끝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유산으로 지정해 주셨던 것도 정리를 해야겠기에 이야기를 꺼냈고 말씀 주신 대로 똑같이 반을 나누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많은 것들을 다 털고 한결 부담 없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시는 길에 이거 아가씨 편으로 나눠주라고 하셨고 가는 순간까지 걱정 많이 하셨어요. 아가씨 잘 알겠지만요. 그리고 아가씨, 우리 이제 화해해요. 신우이는 이 말에 목을 놓아 오해를 했고 이 몇 마디만으로도 엉엉 우는 신우이를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결국 저도 다시 끌어안고 토닥이게 되었어요.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옮겨간 신우이인데 그렇게 제발 따로 살길 바랬으면서 요 근래 저는 신우이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할 얘기를 터놓고 하니 비로소 진짜 또래의 인연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찍 나가서 더 빠르게 분리되었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둘도 없이 서로를 찾게 되는 요즘의 모습들이 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묻을 수 있는 것은 묻으면서 가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것을 딸은 이해할 수 없어 하네요. 저만 이런 묘한 인연을 둠에 사는 걸까요?